네, 안녕하세요. 리마크 영어국어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이동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1학기 중간고사 하남고등학교 1학년 국어시험 관련해서 분석자를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그 학생들을 옆에서 응원하고 또 지켜봐야 했던 학부모님들 모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누군들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들 잘하고 싶은 마음은 동일한데 그만큼 결과를 내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시험을 한번 돌이켜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이 국어라는 과목에서 조금 더 승산이 높을지 또는 본인의 계획대로 좀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은 그렇게 길지 않을 테니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출제 영역과 영역별 비중에 대한 분석인데요. 일단 문항으로 봤을 때는 총 30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30문항 중에 객관식은 24문항, 그리고 논술형 문항이 6문항이 있었습니다. 문법은 8문항에서 2문항, 이렇게 해서 총 10문항이 났고요. 문학은 시와 소설을 합치면 총 12문항이고 구분하게 되면 7문항과 5문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독서는 논증하는 글이 이번에 출제가 됐고요. 이 논증하는 글은 총 8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글의 시험 전체로 봤을 땐 제일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시험은 총 10페이지였습니다. 이 페이지 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실제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 영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이 페이지 수이기도 합니다. 10페이지 정도면 일반적 수준의 그냥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과도하게 시험 상황이 타임 어택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기에는 적당한 양의 시험을 가지고 물어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총평을 보면 일단 전 영역에 걸쳐서 뭐 매우 까다로운 문항이라고 볼만한 거는 한두 문항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 존재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뭐 두드러지게 어렵거나 또는 너무너무 쉬운 영역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작년도 24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국어 점수 혹시 뭐 지금 이제 2학년인 학부모님들 아시겠지만 그때 한 문제 틀리면 등수 기준으로 보면 한 거의 3등급을 넘어서는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객관식 한 문항에 서술형, 논술형에서 일부 감점 요인이 있다면 그 정도로 100등 밖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그 정도로 수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어 과목에서 요구되는 특정 개념과 의미 사이에서 이 상호 호환이 잘 되지 않는 학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치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치법의 의미를 아는 학생이라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도치법의 의미만 풀어놓은 걸 가지고 도치법을 역으로 물어보면 풀어내 있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가지고 도치법으로 향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상호 호환이 잘 되지 않는 학생의 경우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보율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해당 문항도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의 의미를 음보율로 바꿀 수 없었던 학생이라면 어려움을 겪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객관식은 총 70점 만점이었고요. 주관식은 30점 만점이었습니다. 이 정답을 고르거나 오답을 걸러내야 하는 평가 이제 이 기준이 비교적 명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 난이도를 아주 높게 설정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요. 하지만 일부 문항들의 선택지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의 판별 기준을 한 선택지 안에 동시에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한 사항들은 조금 더 신중함을 요구했었다고 봐야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 있는 타 학교에 비해서 논술형을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부 감점 혹은 뭐 전체 오답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주관식 6문항이 30점 만점이었거든요. 24문항, 객관식 24문항이 70점 만점이니까 상대적으로 주관식 한 문항 한 문항이 가지고 있는 무게중심이 객관식 2문항 정도의 무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논술형 문항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저는 좀 있었다고 보고요. 그 논술형 문항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결국 등급이 갈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논술형 1번 문항은 논술형 2번부터 5번까지 문항에 비해서 훨씬 많은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논증하는 글의 특성이 주장과 근거와 이유를 이제 조합을 하는 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모범 답안, 그러니까 정답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요구하고 있는 문장의 길이가 꽤 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필수 요소들을 넣다 보면 길이가 길어지는데 이 길어지는 상황은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논술형 1번 문항에서 많은 시간을 쓰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죠. 그게 혹 어떤 학생들에게는 시험을 전반적으로 어렵게 가져가는 이유였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는 이제 시험 초반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기세가 되게 초반부는 기세가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 초반에 뭔가 막히면 되게 불안해지거든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보통 수학시험 같은 경우는 1번 문항에 첫 페이지에서 틀릴 만한 문제를 보통 주지는 않죠. 그런데 국어 시험은 좀 달라요. 이게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걸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지만 국어 시험은 대부분 이제 세트 구성이기 때문에 특정 지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문항들이 뭐 4-5문항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지니까 만약에 초반부가 지금 같은 논증하는 글의 형태가 아니라 다른 뭐 문학 작품이 등장했을 수도 있고 문법이 그냥 처음부터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논술형 1번에서부터 학생들이 좀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시험을 좀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들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이거 100점 맞을 필요 없다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00점 맞으면 물론 좋은데 100점만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모든 문항을 다 풀어야지만 되는 건 아니고 상황상 적당히 버려야 하는 문항을 골라낼 줄 아는 눈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라고 저는 항상 강조하거든요. 1번 문항이 내가 100% 완벽하게 쓸 자신 없었다면 버렸어도 되는 문항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저희 학생들 중 하나도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사실 그냥 마지막으로 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문항 2번부터 5번까지는 비교적 명확한 답과 짧게 써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항들을 잘 풀어내는 것이 오히려 1번 문항에서의 어려움을 상쇄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문항을 이제 전반적으로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번의 독서에서 논증하는 글입니다. 이제 서술상 특징을 물었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였습니다. 배점은 2.6점이었고 뭐 아주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지만 저는 쉬운 문항을 빠르게 풀고, 그러니까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빠르게 풀어야 할 문항과 시간을 충분하게 들여야 하는 문항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2번 같은 경우는 저와 수업을 들었다면 제가 이제 필기했던 내용인데요. 논증하는 글의 특징이죠. 주장이 명확하다,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데 객관화된 수치와 사례, 표준화된 자료 등을 제시한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다, 반대 의견을 반박한다, 또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것들은
지워낼 수 있었을 거고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다라는 말에서 물음표를 가지고 잘못됐구나라고 판단했으리라 생각합니다. 5번에 나온 문제였는데요. 피터 싱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논증하는 글에서 제가 직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한다면 지금 이 글은 동물권과 관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동물과 관련한 어떤 윤리학이나 철학을 가진 사상가들의 생각이 등장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글에서는 에리 프롬과 피터 싱어가 각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전날에도 무조건 봐야 되는 게 이게 한 문제다. 사상가가 한 문제 날 거니까 에리 프롬이나 피터 싱어를 봐야 하고 피터 싱어를 본다면 볼 거는 이제 인간과 그러니까 이제 구분의 기준으로 뭘 삼냐였었는데요. 피터 싱어는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다 동일한 존재로 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했었고 역시 고통 감지를 기준으로 인간과 동물이 동일함을 주장했다는 게 이제 정답 선택지로 등장했었습니다. 다음 문항입니다. 7번에 문법 문항이었는데요. 자음 체계표를 바탕으로 자료가 5가지가 등장합니다. 5가지 이제 어떻게 발음하는지 이제 이거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좀 더 어렵게 생각하고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강조했고 진짜 거의 노래 부르다시피 했던 얘기인데 히읗이 결국 니은이 되는 이 상황인데 히읗의 음운 변동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가 히읗의 음운 변동 관련해서는 조트리오라고 지금 저희 한 80년대생 70년대생 정도 이제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조규만 요 형제죠. 3형제가 조트리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조트리오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조코에서는 이제 축약이 발생하고 조아에서는 탈락이 발생하고 존니에서는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를 통해서 결국 이런 음운의 변동, 교체가 벌어진다라는 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전달하거든요. 결국 이 히읗이 니은되는 케이스는 단순히 국외음화 상황 같이 좋은 위치와 방법이 변하는 것 말고도 이런 케이스도 가능한 경우거든요. 보통 후음인 히읗이 자음 체계표가 끼는 문제에서는 잘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좀 당황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측에 나오는 그 7번의 히읗의 음운 변동 그것 또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넣는이라는 3번, 4번 보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넣는과 사실 자료 뒤에 나오는 더 쌓는이 같은 음운 변동이 벌어진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주는 과제를 이제 성실하게 이행하고 문항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악하고 여기에서 벌어진 일들을 체크했었다면 아마 학생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풀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문항입니다. 논술형 2번 문법 문항인데요. 그 음운의 변동이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로 항상 이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대부분 안 다뤄본 문제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합니다. 거의 다 하게 되는데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이 문항이었거든요. 이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 벌어지는 음운 변동 상황인데 이제 하단 부분에 제가 이제 써놓은 이 반리랑과 밭이랑 이렇게 발음하는 이 실질 형태소와의 결합, 형식 형태소와의 결합 요 상황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고 학생들이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그걸 바탕으로 여기 이제 니은 첨가가 벌어지는 일까지 작성했었다면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14번부터 16번 그리고 논술형 4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시가 3편이 나왔는데요. 이 3편이 지금 이제 한 편은 교과서에 없는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가 나왔고 윤동주 시인의 시기 때문에 여기 학부모님들께서도 모르는 분이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는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능 그리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만든 학평 문제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전체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았던 그런 시인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사적 가치, 그리고 그 시인의 삶, 또 성찰이라는 어떤 문학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그 시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시를 선택하고 유인물 형태로 해서 제시해 주시고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시는 3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시를 이제 붙이셔서 문항을 만드셨는데요. 이제 논술형 4번 문항을 보시면 조건을 바탕으로 가나다에서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에 첫 어절을 찾아 쓰시오라고 이제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제 여기에 8년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썼어야 되고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1년에 똑같은 게 나왔었는데 이제 1, 2행이 바뀌면서 요 8년이 상당히 중요한 지점으로 작용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시에서는 뭐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면서 저랑 이제 수업했던 자료를 그대로 제가 넣어 놓은 건데요. 화자의 정서 변화가 드러나는 구절을 묻는 문제 출제될 수 있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러나 부분에서도 시상 전환이라는 말로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했었습니다. 이외에도 14번부터 16번에 등장하는 선택지 중 일부 사안들은 저와 수업 시간에 했던 그 어떤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확인한다면 대부분 선택하거나 골라낼 수 있었던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하단 부분에 나오는 논술형 5번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3월 모의고사가 문학하고 문법 범위가 나온다고 이제 공지를 했었기 때문에 뭐가 나올까 생각해 보면 어차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고전 시가를 엄청나게 집어넣기에는 사실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국어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좀 과도하게 가르쳐야 할 게 되게 많아지는 상황이다 보니 대부분은 중세국어를 이제 집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고전 시가를 넣으면 학생들이 읽거나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대문학이 주를 이룰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나온다면 요거 하나 나오겠다라고 한 게 그 만흥이었습니다. 이제 만흥은 이제 자연 친화적이고 뭐 소박하고 안분지족 또 안빈낙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연시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시험 전날 야, 이거 무조건 나니까 이거 안 나오면 내가 이제 양손목 내가 걸게라고 할 정도로 100% 출제를 얘기한 게 바로 이 그남은 여남은 일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정답으로 그냥 이제 나왔고, 제가 맞췄다기보다는 이건 만흥이라는 시에 대한 공부를 한다면 자연과 합일된 모습 또는 속세에 치우친 모습, 이 두 가지의 이분법적 태도로 이 시에 드러나는 그 상황과 화자의 태도 등을 구분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알아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부분을 잘 해결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뭐 이제 이런 문항들이 이제 출제가 됐고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잠깐의 여유를 가진 뒤에 다시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기말고사는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이미 뭐 시험을 어떻게 봤든 뭐 끝난 일이고, 근데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는 이번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이 하남고등학교는 모의고사에 대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을 어떻게든 잘 보게끔 하는 것이 이 학생들을 3년간 키워내야 할 나름대로의 옳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는 이 학풍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3월 모의고사 내용이 상당히 딥하게 이게 나왔습니다. 3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내용들 중에 일부 문항들은 뭐 거의 뭐 동일하게 나올 정도로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제공해준 내용들을 그냥 달달달달 암기만 했던 학생들이 한두 글자 바꿔서 나온 문항들에서 이제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말고사 또한 6월 모의고사가 중간에 낄 테니까 6월 모의고사에서 어떤 이제 부분을, 어떤 범위를 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시면 그 6월 모의고사 내용을 상당히 깊고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기말고사 고득점 전략으로 꼽을 수 있는 첫 번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부터는 이미 시험을 한번 봤기 때문에 기말고사부터는 조금 더 범위도 넓어질 것이고 깊이도 더 있게 만들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 보는 작품, 그러니까 낯선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가 결국은 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학생의 변별 기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수능과 학평, 그리고 올해 뭐 수능 특강이라든지 이렇게 좀 난이도가 높고 학생들이 충분히 좀 고민을 통해서 결과를 이제 고민을 통해서 답을 도출해내는 이 과정을 경험해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문학에서 출제가 됐었던 고2, 고3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제 보기가 붙어있는 문항에서의 해결 방식, 처음 보는 시나 소설에서의 어떤 서술상 특징이라든지 표현 방식을 찾아내는 것, 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공부를 지금 이제 중학교를 이제 갓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된 학생들이 더 좀 심도 있게 해야 되는 방식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통국어로 바뀌면서 이번에 어느 부분을 기말고사의 문법 범위로 넣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5월에 가르치시고 그 내용들을 정하시는지에 따라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만큼의 어떤 문법의 비중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덜 할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좀 전략적으로 어떤 범위의 공부를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리마크 영어 국어 학원은 미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하남고등학교, 미사고등학교, 미강고등학교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고등학교 국어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국어 공부 제대로 하고 싶다면 저희 학원 한번 문의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나온 스코어들도 이렇게 봤을 때는 대부분 영어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셔서 또 좋은 결과 잘 내고 있습니다. 저희 중간고사 이후 고등부 국어 수업은 5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수업 시간표는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중간고사 이후는 기말고사까지 브릿지 기간이라고 해서 중간고사에서까지 이제 시험을 봤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심화해서 다뤄야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3주 정도, 2, 3주 정도 수업을 진행하고 보통 5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기말고사 대비는 학교별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하남고등학교 내신 1학기 중간고사 분석 내용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여기 하단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동길입니다.